구청 민원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전 남편이 될 이민준과 나란히 앉아있는 이 순간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죠. 어차피 이 지경까지 이른 결혼 생활에 더는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던 까닭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것은 깊은 상처와 환멸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자리에 앉은 지채 2분도 되지 않아 깨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였던 박정숙 여사가 독이라도 품은 사람처럼 코앞까지 다가와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그 소리는 민원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숙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칠었어요. 임서연, 너 정말 염치도 없구나. 우리 민준이가 애비애미도 없고 변변한 직장도 없는 널 거둬서 3년이나 사람 만들어줬는데 내가 감히 이혼 소리를 해. 손에 쥔 휴지가 땀에 축축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늘 바쁘셨고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어 집에 기대지 않으려 결혼할 때 집안 사정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 침묵이, 그 사소한 거짓말이 박정숙 여사가 매일같이 저를 쥐고 흔드는 빌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민주는 제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거들었어요. 서연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너무 제멋대로 굴지 마. 이혼하면 너 어디 갈 건데? 살 집도 없잖아. 굶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줄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3년 전 저를 쫓아다닐 때는 저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평생 먹여 살리겠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제 엄마와 한통속이 되어 저에게 기댈 곳도 능력도 없다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이 없자 박정숙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왜, 할 말 없어. 똑똑히 들어. 너 오늘 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다시는 우리 이씨 집안에 발들일 생각 마.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우리 민준이 없으면 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로운 영혼일 뿐이야. 주변에서 민원을 보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어요. 몇몇 아주머니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했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민준 씨와 더 이상 살 수 없는 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3년 동안 매일 어머님 빨래하고 밥해 드렸어요. 어머님 아프실 땐 똥오줌까지 다 받아냈고요. 민준 씨가 야근할 땐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제가 이 집에 뭘 잘못했나요? 박정숙 여사는 즉시 제 말을 끊었어요. 그것도 말이라고 해. 빨래하고 밥하는 게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내 아들은 밖에서 돈 버느라 야근하는데 내가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아플 때 간호하는 건 며느리로서의 도리야. 여기서 착한 척하지 마. 내 속셈 다 알아. 우리 집이 돈 없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남자 찾으려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데 너 같은 조건에 누가 널 데려가겠어. 이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서연아, 엄마 말이 맞아. 너무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이 재벌은 아니지만 너 먹고 입는 건 해결해 줄 수 있잖아. 이혼하면 정말 이런 좋은 날은 끝이야. 저는 눈앞에 두 모자를 보며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이혼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무조건 도장 찍을 겁니다. 찍으시려면 빨리 찍으시고, 안 찍으시면 법원에 소송 걸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박정숙 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디서 봐.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가 3년 동안 널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저는 급히 합의서를 뒤로 뺐어요. 다행히 구청 직원이 와서 말렸죠. 아주머니, 말씀으로 좋게 해결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정숙 여사는 직원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가 소란을 피워요? 임서연이 피우는 거지. 갈 곳 하나 없는 여자가 감히 우리 집에 이혼하자고 해. 내가 오늘 우리 이씨 집안이 없으면 저 여자가 찬바람도 못 쐬고 다닐 거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겠어. 그때 이민준도 일어나 제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충동적으로 굴지 마. 이혼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넌 친척도 하나 없잖아. 어디서 살 건데?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제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도장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거예요? 안 찍으면 저 지금 바로 갈게요. 박정숙 여사는 저를 노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냉소하며 말했죠. 좋아, 찍어. 어디 우리 집 떠나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얼마 못 가서 울면서 다시 돌아와 우리한테 빌게 될걸. 그녀는 펜을 집어들어 이혼 합의서에 악착같이 자신의 이름을 썼어요. 이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서명했죠. 저도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적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서명을 마치자 박정숙 여사는 자신의 몫인 합의서를 낚아채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임서연, 똑똑히 기억해. 오늘부터 너랑 우리 이씨 집안은 아무 관계도 없어. 나중에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돼도 우리 찾아오지 마. 이민준도 거들었죠. 서연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라. 저는 주기척 맞는 모자의 모습을 보며 슬픔 대신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제 물건을 챙기며 말했죠. 걱정 마세요. 후회 안 할 거고 찾아가서 빌 일도 없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정숙 여사는 뒤에서 계속 소리쳤죠. 두고 봐. 우리 집을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테니.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그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구청 정문을 막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유리문을 완전히 빠져나오기도 전에 등 뒤에서 박정숙 여사의 귀를 찢을 듯한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죠. 임서연, 입에 음망덕한 것. 우리 민준이가 3년 동안 너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이혼하자고? 양심을 개나 줘 버렸구나. 우리 집 떠나서 내가 뭐가 될 것 같아. 조만간 길바닥에서 자게 될걸.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민주는 따라 나오지 않았죠. 분명 안에서 박정숙 여사를 말리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지난 3년간 저는 그들 모자의 패턴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했거든요. 손을 들어 색이 좀 바랜 잠바를 매만졌어요. 결혼 전에 제가 직접 산 것으로 몇 년째 입고 있는 옷이었죠. 박정숙 여사는 늘 이 옷이 없어 보인다며 밖에 입고 나가서 이씨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생각하지 못했죠.
지난 3년간 제 손에 쥔 용돈은 거의 없었어요. 이민준이 매달 주는 돈은 집안 식료품을 사고 나면 빠듯해서 새 옷을 살 여유 따위는 없었거든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집에 김 비서님께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이혼 수속이 끝났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핸드폰을 막 꺼내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갑자기 머리 위에서 두두두 하는 거대한 괴음이 들려왔어요.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묵직하고 진동이 심한 소리였죠.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가 서 있는 땅바닥이 떨릴 정도였어요. 옆에 주차된 몇 대의 승용차도 가볍게 흔들렸죠.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이 소리에 놀랐어요. 구청에서 막 나온 사람이든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이든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하늘을 쳐다봤죠. 저도 따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은회색 헬리콥터 한 대가 천천히 구청 옥상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기체는 눈부시게 빛났고 프로펠러는 맹렬하게 돌며 일으킨 바람에 길가의 플라타너스 잎들이 우수수 흔들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난리가 났죠. 구청 앞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 도로를 지나가던 행인들, 길가 가게의 주인과 점원들까지 모두 구경하러 뛰쳐나왔어요. 구청 앞은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잃었죠. 어떤 사람은 까치발을 들고 하늘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왔길래 헬리콥터를 타고 오지. 과일을 팔던 할아버지는 저울대를 든 채로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60평생 살면서 우리 동네 구청 옥상에 헬리콥터 내리는 건 처음 보네. 사람들은 저마다 이 헬리콥터가 누구를 데리러 온 것인지 추측하며 웅성거렸죠. 제가 사람들 틈에 서서 구경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박정숙 여사의 익숙한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와 이민준이 마침내 구청에서 나온 모양이었죠. 아마 밖에 소란을 듣고 구경하러 나온 것이겠죠. 박정숙 여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옥상의 헬리콥터에 닿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밀가루를 바른 것처럼요. 눈은 동그랗게 뜨여 방울 같았고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죠.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구청 옥상에 헬리콥터가 웬 말이야? 이민준도 박정숙 여사 옆에서 멍한 표정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혹시 어떤 대단한 회장님이 오신 거 아닐까요? 박정숙 여사는 한참 동안 헬리콥터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그 눈빛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밀치고 제 앞으로 빠르게 걸어왔어요. 하늘의 헬리콥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죠. 임서연, 솔직히 말해. 이거 내가 꾸민 짓이지.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일부러 사람 시켜서 이런 쇼를 벌이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제가 정말 잘난 척을 하고 싶었다면 3년 전 이민준과 결혼할 때 했을 거예요. 이혼한 지금 와서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헬리콥터를 동원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박정숙 여사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꾸민 짓이 아니면 누구겠어. 방금 우리 민준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마자 헬리콥터가 나타났잖아. 세상에 이렇게 우연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우리한테 내게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너랑 이혼한 걸 후회하게 만들려는 거지. 똑똑히 들어. 어림없어. 너 없이 우리 민준이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구경하던 사람들은 박정숙 여사의 말을 듣고 일제히 제게 시선을 돌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저 여자 방금 이혼했나 보네. 그럼 저 헬리콥터는 진짜 저 여자랑 관련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옆에서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죠. 아닌 것 같아. 저 여자 입은 옷 좀 봐. 헬리콥터 탈 만한 사람처럼은 안 보이는데. 박정숙 여사는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이 생기자 얼굴에 의기양양한 빛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아이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죠.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들 들어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이 여자는 임서연이라고 우리 아들 민준이랑 3년 살았어요.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감히 이혼하자고 해요. 이혼하고 나서 우리가 비웃을까봐 이런 헬리콥터 쇼까지 벌여서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예요. 쟤는 갈 곳 하나 없는 신세예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도 하나 없어요.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를 게으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가슴이 답답해져서 그에게 반박하고 지난 3년간 집안에서 겪었던 서름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던 순간 옥상에 헬리콥터가 마침내 착륙했어요.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소음도 많이 작아졌죠. 이어서 헬리콥터의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두 남자가 내렸어요. 키가 매우 컸고 체격도 건장해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두 개의 철탑 같았죠. 곧이어 또 다른 남자가 헬리콥터에서 내렸어요. 이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그 역시 딱 떨어지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점잖고 교양 있어 보였지만 몸에서는 능숙하고 단호한 기운이 풍겼어요. 한눈에 봐도 변호사나 대기업 임원 같았죠. 금태 안경을 쓴 남자는 내린 후에 두 경호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말을 하고는 정장 재킷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길을 터 주었죠. 박정숙 여사는 이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자 방금 전에 의기양양한 기세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고 눈은 그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는 이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목소리도 작아졌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들, 저기 좀 봐. 저 남자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아. 이민준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정해요. 다른 사람을 찾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금태 안경을 쓴 남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마침내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옆에 있는 박정숙 여사와 이민준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는 먼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제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에야 허리를 살짝 굽히며 매우 공손한 태도로 말했어요. 임서연 아가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저를 보내 아가씨를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가씨라는 세 글자가 나오자 박정숙 여사와 이민주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동시에 외쳤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죠. 박정숙 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가리켰다가 다시 금태 안경을 쓴 남자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어요. 당신, 지금 쟤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가씨,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제 이름은 임서연이고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무슨 아가씨예요? 금태 안경을 쓴 남자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정숙 여사를 한 번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매우 평온했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죠. 하지만 그 한 번의 눈길에 박정숙 여사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남자는 다시 저를 보며 여전히 공손한 어조로 말했어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오늘 이혼 수속을 밟으신다고 들으시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저를 미리 보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수속도 다 끝났으니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죠.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이렇게나 아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혼하는 것을 아시고 제가 상처받을까봐 특별히 사람을 보내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저는 금태 안경을 쓴 남자에게 말했죠. 고생 많으셨어요, 김 변호사님.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가요. 김 변호사님. 박정숙 여사와 이민주는 이 호칭을 듣고 눈이 아까보다 더 커졌어요. 박정숙 여사는 이때 완전히 넋이 나갔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옆으로 살짝 피했죠. 그녀는 다급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까지 나올 것 같았어요. 서연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이 왜 너를 아가씨라고 불러? 그리고 내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며. 저는 거의 울상이 된 박정숙 여사를 보며 마음속에 조금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매일같이 저에게 너는 부모도 없고 아무도 너를 아껴주지 않는다고 우리 민준이가 너를 거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며 저를 괴롭히고 쥐고 흔들었거든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니 조급해진 걸까요? 저는 담담하게 그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기댈 곳도 능력도 없어서 이 씨 집안을 떠나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항상 생각하셨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게 기댈 곳이 있는지, 제 아버지가 누구신지. 말을 마친 저는 김 변호사님을 따라 옥상으로 걸어갔어요. 2명의 경호원도 우리 뒤를 따르며 제 양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호했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정말 헬리콥터를 타러 가고 그 변호사와 그렇게 친한 것을 보자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폭발했어요. 세상에, 저 여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네. 아까 전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 없다고 하더니 아버지가 회장님이었어. 박정숙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했어요.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제 등을 향해 소리쳤죠. 임서연 돌아와. 말 똑바로 하고 가. 너 도대체 누구야? 내 아버지가 어느 회장이야? 이민준도 다급해졌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밀치고 몇 걸음 달려와 저를 쫓아오려 했죠. 하지만 그는 몇 걸음 가지 못해 2명의 경호원에게 가로막혔어요. 왼쪽 경호원이 손을 뻗어 이민준의 앞을 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멈추십시오. 아가씨께서 떠나셔야 합니다. 이민준은 겁을 먹고 즉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저와 김 변호사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눈에는 후회와 불신이 가득했죠. 말도 안 돼. 서연이가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회장님이야? 나는 왜 하나도 몰랐지. 저는 계단 입구에 이르러 뒤를 돌아 박정숙 여사와 이민준을 한번 쳐다봤어요. 박정숙 여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고, 이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매우 초라해 보였죠.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지난 3년간 겪었던 서름을 이제 막 갚기 시작했다는 생각뿐이었죠. 옥상 문에 다다랐을 때 김 변호사님이 먼저 문을 열고 제가 지나가게 했어요. 아가씨, 먼저 들어가시죠. 옥상의 바람은 아래층보다 훨씬 강했어요. 은회색 헬리콥터가 옥상 중앙에 멈춰 있었죠. 제가 헬리콥터 옆에 막 도착했을 때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정숙 여사가 계단 입구로 달려오고 있었죠. 이민준이 뒤에서 그녀를 잡으며 말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정숙 여사는 이민준을 뿌리치고 계단을 따라 뛰어 올라왔어요. 임서연, 너 못 가. 나한테 똑바로 설명해야 해. 김 변호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옆에 있는 경호원에게 말했죠. 가서 막으세요. 아가씨를 방해하지 못하게. 잠시 후 박정숙 여사의 고함 소리와 경호원의 제지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당신이 뭔데 날 막아. 난 임서연을 찾아야 해. 걔는 내 전 며느리야. 이민준도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박정숙 여사는 이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안 내려가. 임서연, 너 오늘 나한테 똑바로 설명해야 해. 내 아버지가 누구야? 내가 정말 무슨 회장 딸이야. 진작에 알았으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일부러 우리를 가지고 논 거지. 김 변호사님의 표정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제 앞을 가로막고 박정숙 여사를 보며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이 여성분, 언행에 주의해 주십시오. 임서연 아가씨는 임성그룹의 임정우 회장님의 외동딸이십니다. 신분이 귀하신 분이니 함부로 비난하실 수 없습니다. 임성그룹 임정우. 박정숙 여사와 이민준은 이구동성으로 외쳤어요. 두 사람의 눈은 동그랗게 뜨여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았죠. 이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게 그 부동산 사업도 하고 상장회사도 여러 개 가진 그 임성그룹의 임정우 회장님 맞습니까?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임서연 아가씨는 회장님의 유일한 따님으로 3년 전 아가씨께서 평범한 삶을 경험해 보고 싶으셨어. 신분을 숨기고 당신의 아들과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아가씨께서 당신 집에서 많은 서름을 겪으셨더군요. 이 말이 나오자 박정숙 여사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한참 후에 그녀는 갑자기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이민준이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하려 했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박정숙 여사는 죽어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이민준을 밀치고 제 쪽으로 기어오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 울며 말했죠. 서연아, 아니 아가씨, 제가 예전에 아가씨 신분을 몰랐어요. 제가 사람 볼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아가씨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면 안 됐는데.
매일같이 부모님 없다고 말하면 안 됐는데. 아가씨께서 너그러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금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우스웠죠.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흉악하게 굴더니 이제 제가 임성그룹의 아가씨라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네요. 김 변호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 여성분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아가씨께서는 너그러우셔서 이런 일로 따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명확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이민준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어요. 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든 다 듣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펼쳐 보이며 엄숙한 어조로 말했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120제곱미터 약 36평짜리 아파트와 당신 아들 이민준 씨가 몰고 다니는 3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는 모두 3년 전에 임서연 아가씨께서 자신의 돈으로 사주신 것입니다. 아가씨께서는 당시 자신의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모으고 빌린 돈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집이랑 차가 다 서연이가 사준 거라고? 박정숙 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이민준을 쳐다봤어요. 이민준도 멍해져서 말했죠. 저도 그때 서연이한테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좀 모으고 친구한테 좀 빌렸다고 해서 정말인 줄 알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민준 씨가 작년에 사업에 실패해서 5억 원의 빚을 졌을 때도 임서연 아가씨께서 몰래 갚아주셨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당신들 집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데 당신들은요? 감사하기는커녕 매일같이 아가씨에게 냉대하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갈 곳이 없다고 비웃기까지 하셨습니다. 박정숙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돈이 다 서연이 돈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은 다 늦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녀의 말을 끊고 더욱 차가운 어조로 말했죠. 아가씨는 이미 이민준 씨와 이혼하셨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아가씨께서 예전에 당신들 집을 위해 지출한 이 돈들과 아가씨 명의로 사준 부동산 및 차량은 모두 아가씨의 개인 재산에 속합니다. 이제 아가씨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아가씨를 모셔가는 것 외에 당신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3일 안에 당신들은 그 아파트에서 나가고 차도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집에서 나가고 차도 반납하라고? 박정숙 여사는 순식간에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급히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죠. 저는 옆으로 피했어요. 그녀는 다급한 나머지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어요. 서연아, 아가씨, 그 집 우리 3년이나 살았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뺏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차, 민준이가 매일 출퇴근할 때 타는데. 우리 좀 불쌍하게 여겨서 뺏어가지 않으면 안 될까. 저는 그녀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몰래 도와줬을 때 그들은 제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심하게 저를 괴롭혔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예전에 어머님들을 도와드린 건 제가 어머님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민준 씨와 잘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어머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혼했으니 제 것을 되찾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민준도 급히 한 걸음 다가와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예전에 다 내 잘못이야. 엄마 편들어서 너 괴롭히고 너를 이해해 주지 못한 것 다 내 잘못이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집이랑 차, 우리 필요 없어. 다 너한테 돌려줄게. 너만 나랑 다시 합쳐준다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저는 이민준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고요? 진작에 그러지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민준 씨,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다시 합칠 수 없어요. 당신은 어서 어머님과 상의해서 3일 안에 이사 나갈 준비나 하세요. 나중에 법원까지 가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요. 박정숙 여사는 제 태도가 너무나 단호해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겨우 큰 집에 살고 차도 몰게 됐는데 이제 또 쫓겨나게 생겼으니. 아가씨,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김 변호사님은 박정숙 여사가 계속 우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경호원에게 말했죠. 저분들 좀 아래로 모셔가세요. 아가씨 탑승에 방해되지 않도록. 2명의 경호원이 즉시 다가가 박정숙 여사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계단 입구로 데려갔어요. 박정숙 여사는 계속 울면서 소리쳤죠. 아가씨,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민준도 따라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이 계단 입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마침내 완전히 홀가분해졌어요. 김 변호사님이 제 옆으로 와서 말했죠. 아가씨, 저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세요. 이제 탑승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헬리콥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체 내부는 매우 넓고 호화로웠죠. 헬리콥터가 서서히 이륙했어요. 저는 창문 아래로 구청 앞에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박정숙 여사와 이민준의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저는 이 순간부터 이 씨 집안과의 악연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약 30분 후 헬리콥터는 임성그룹 본사 건물의 옥상 헬기장에 착륙했어요. 아버지의 비서인 이 실장님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아가씨,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회장님께서 사무실에서 애타게 기다리셨어요. 엘리베이터에 타자 이 실장님이 최상층 버튼을 누르며 말했어요. 아가씨, 지난 3년간 밖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매일같이 아가씨를 걱정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금방 최상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사무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아버지는 3년 전보다 조금 늙으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빠르게 다가와 저를 꼭 껴안으셨죠. 서연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어요. 아빠, 저 돌아왔어요. 앞으로 다시는 아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돌아왔으면 됐다.
아빠가 있으니 앞으로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사무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저는 지난 3년간 집안에서 겪었던 서름을 하나하나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들을수록 화가 나셨고 손에 든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괘씸한 것들. 감히 내 딸에게 그렇게 대하다니. 서연아, 걱정 마라. 아빠가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게. 집과 차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게 만들 거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김 변호사님께 집과 차를 되찾으라고 통보했어요. 다른 보상은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아빠랑 잘 지내면서 제 삶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대로 하자.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며칠 쉬고 나서 회사에 가서 도울게요. 아빠한테 사업 배우면서 앞으로 아빠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죠. 그래. 아빠도 내가 돌아와서 도와주길 오래전부터 바랐어. 하지만 저도 알았어요. 박정숙 여사와 이민준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님과 함께 이씨 집안이 있는 아파트의 단지 입구로 향했어요. 우리가 막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이민준이 그 3천만 원짜리 차를 몰고 나오는 것을 보았죠. 그는 저와 김 변호사님을 보자마자 급히 차를 길가에 세우고 황급히 달려왔어요. 서연아, 김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김 변호사님이 엄숙하게 말했죠. 이민준 씨, 저희는 오늘 사전 통지대로 부동산과 차량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지금 바로 차 키를 넘겨주시고 집으로 가서 물품 점검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민준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이제 겨우 하루 지났는데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를 담담하게 쳐다보며 말했죠. 이민준 씨, 김 변호사님이 이미 3일의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어요. 오늘이 겨우 이틀째인데 어떻게 집을 못 구했어요? 제 생각엔 아예 찾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민준은 제게 속마음을 들키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죠. 이민준 씨,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준은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즉시 당황해서 서둘러 말했어요. 아니,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협조할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김 변호사님께 건넸죠. 우리가 8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정숙 여사가 문 앞에 있었고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흉악하게 바뀌었죠.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문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임서연, 김 변호사 정말 올 줄이야?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뺏어갈 생각 마. 김 변호사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죠. 박정숙 여사님, 이 집은 3년 전에 임서연 아가씨께서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셨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임서연 아가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켜 주십시오. 뭐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야. 박정숙 여사는 서류를 밀쳐냈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박정숙 여사는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임서연, 잊지 마. 내가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 우리 집에서 먹고 입었어. 이제 내가 잘 나가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 내 양심은 개나 줘 버렸어.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박정숙 씨, 당신이 감히 박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3년 동안 제가 매일 당신들 빨래하고 밥했어요. 당신 아플 때는 똥오줌까지 받아냈는데 그건 왜 말 안 해요? 당신이 매일 저한테 부모도 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라고 말했던 건 왜 말 안 해요? 제가 당신들 집 사주고 차 주고 이민준 씨 빚 갚아줬는데 당신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매일 저한테 냉대하고 비웃었던 건 왜 말 안 해요? 주변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문을 열고 구경하러 나왔어요. 어머, 저 집이 이 아가씨가 사준 거였어. 그럼 저 박 여사 정말 너무하네. 박정숙 여사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어요. 당신들이 뭘 알아요? 이건 다 임서연이 꾸며낸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데. 오늘 당신들이 감히 이 문 안으로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당신들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문틀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아들이 배은망덕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우리를 쫓아내려 하니. 저는 박정숙 여사의 억지 부리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면서도 답답했어요. 저는 쭈그려 앉아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죠. 박정숙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이 집은 제 거예요. 만약 당신이 협조하면 제가 김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임시 거처를 알아봐 드리고 이사 비용도 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협조하지 않으시면 경찰이 오고 나면 당신들은 집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도 없을 거예요. 박정숙 여사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사 비용 얼마인데? 적으면 우리 동의 못해. 그리고 그 차도 우리한테 남겨줘야 해. 저는 냉소하며 말했죠. 박정숙 씨,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사 비용은 제가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예요. 차는 당연히 회수할 겁니다. 그것도 제 것이니까요.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민준이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사 비용이라도 받는 게 어디예요? 박정숙 여사는 마지못해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 하지만 우리 집 물건은 망가뜨리면 안 돼. 그리고 이사 비용은 반드시 500만 원 줘야 해. 좋아요. 500만 원. 하지만 당신들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모든 짐을 다 싸서 나가야 해요. 만약 시간을 넘기면 이사 비용은 없는 걸로 할게요. 김 변호사님이 현금 200만 원을 꺼내 이민준에게 건넸어요. 이건 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짐을 다 싸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돈을 품에 넣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죠. 짐을 싸는 동안 박정숙 여사는 계속해서 제가 산 물건들을 몰래 가져가려 했어요. 거실에 크리스탈 조명을 떼어가려 하거나 침실에 옷장을 옮기려 했죠. 하지만 모두 김 변호사님에게 제지당했어요. 박정숙 여사님, 이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임서연 아가씨가 산 것입니다.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오후 4시쯤 되어서야 그들은 마침내 모든 짐을 다 쌌어요. 큰 상자 2개와 여러 개의 큰 가방에 가득 찼죠.
손상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김 변호사님께 나머지 30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이민준에게 주라고 했어요. 박정숙 여사는 돈을 품에 넣고 일어나며 말했죠. 그럼 우리는 갈게. 서연아, 나중에 우리 연락해도 돼.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박정숙 씨,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사시길 바라고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이민준이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널 귀찮게 하지 않을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며칠 후 제가 막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민준이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손에는 큰 봉투 2개를 들고 있었죠. 이민준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 빛났어요. 그는 서둘러 다가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서연아, 나 너 보러 왔어.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과자 좀 사왔어. 저는 그의 봉투를 받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필요 없어요. 당신이나 드세요. 별일 없으면 돌아가세요. 이민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서연아, 예전에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내가 어리석어서 너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엄마 편들어서 너를 괴롭혔어. 내가 너그러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재결합하자. 재결합.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민준 씨, 제가 머리가 나쁜 줄 알아요? 우리 이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재결합이라니요. 이민준이 서둘러 말했죠. 왜 불가능해, 서연아. 나는 내가 아직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았다면 예전에 나한테 집 사주고 빚 갚아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예전엔 다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이제 내가 엄마한테 다 말해놨어. 우리 재결합하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저는 냉소하며 말했어요. 이민준 씨, 엄마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예전에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잊었어요? 작년에 당신이 그 여직원이랑 썸 타다가 저랑 싸웠을 때 당신이 저한테 의심 많고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던 거. 당신 엄마가 저한테 부모도 없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저를 편들어 주기는커녕 원래 아무도 아껴주지 않는 애니까. 너무 유난 떨지 말라고 했던 거 잊었어요? 당신이 사업 실패해서 제가 5억 원 빚 갚아줬을 때 당신이 친구들한테 그 돈은 자기가 빌린 거고 임서연이랑 상관없다고 말했던 거. 이 모든 걸 다 잊었어요? 이민주는 제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고 고개를 숙였죠. 나 안 잊었어. 서연아, 그건 다 지난 일이야. 내가 그때는 철이 없었잖아. 이민준 씨, 당신은 고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이제 돈도 있고 힘도 있다는 걸 알고 제게 기대서 편하게 살려고 돌아온 거예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민주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돈 때문이 아니야.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해. 진심. 저는 웃었죠. 당신이 진심으로 저랑 잘 살고 싶었다면 제가 신분을 숨겼을 때 엄마랑 같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겠죠. 이민준 씨, 당신이 말하는 진심은 제가 이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뿐이에요. 이민주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제는 정말 잘못을 알았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조금의 정이라도 없었어. 정.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요. 지난 3년간 당신에 대한 제 정은 당신과 당신 엄마의 행동에 다 닳아 없어졌어요. 이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책임감도 없고 주관도 없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건 저를 역겹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민주는 제 태도가 너무나 단호한 것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 없으면 정말 못 살아. 엄마는 이제 매일 나랑 싸워. 우리가 새로 들어 사는 집은 시끄럽고 낡았어. 출근할 차도 없어. 사는 게 엉망이야. 서연아, 나 좀 불쌍하게 여겨서 나 좀 도와줘. 저는 그의 울상짓는 얼굴을 보며 조금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이민준 씨, 당신이 잘 살든 못 살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건 다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저는 당신을 돕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창문을 올리고 기사님께 운전하라고 했어요. 백미러를 통해 그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매우 초라해 보였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박정숙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매우 부드러운 말투였죠. 서연아, 나야. 민준이가 오늘 너 찾아갔다고 하던데 재결합 이야기했니? 네, 말했어요. 저는 동의 안 했어요. 박정숙 씨, 저한테 재결합하라고 설득하시려면 헛수고하지 마세요. 박정숙 여사가 서둘러 말했죠. 아니야. 너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예전에 다 내 잘못이야.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고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그냥 민준이가 요즘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래. 걔 일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걔가 예전에 회사에서도 대리였고 능력은 있거든. 그냥 불쌍하게 여겨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냉소하며 말했어요. 박정숙 씨, 당신이랑 이민준 씨는 정말 한 가족이네요. 다 저한테 도와달라고만 하고 제가 왜 그를 도와서 일자리를 찾아줘야 하죠?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찾으면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저는 그를 돕지 않을 거고 당신도 돕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박정숙 여사와 이민준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회사에서 아버지와 함께 업무를 배웠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빠, 잊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아요. 그 일은 교훈으로 삼아서 어떤 사람이 사귈만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일주일 후,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비서와 함께 도심의 쇼핑몰에 사무용품을 사러 갔어요. 쇼핑몰 1층의 푸드코트를 지나갈 때, 저는 무심코 대각선 맞은편의 패스트푸드점을 쳐다보다가 익숙한 모습을 보았어요. 색이 바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더러운 접시를 한 뭉치 들고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박정숙 여사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때 패스트푸드점 사장이 갑자기 박정숙 여사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박 여사님,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굼뜨게 굴면 이번 달 월급은 없는 줄 알아요. 박정숙 여사는 겁을 먹고 몸을 움찔했죠. 그녀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며 주방 쪽으로 뛰어갔어요. 잠시 후 박정숙 여사가 다시 주방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에게 두 마디 잔소리를 들었어요. 꼼꼼하게 닦아요. 테이블도 제대로 안 닦으면 손님이 불평하면 내가 당신 돈 깔 거야. 박정숙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녀가 사장에게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예전에 그녀가 저에게 했던 태도가 떠올랐어요. 마음속에 오히려 후련함이 느껴졌죠. 비서와 국수를 다 먹고 우리가 막 떠나려던 순간 박정숙 여사가 비닐봉지를 들고 패스트푸드점 뒷문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손에는 빈병 몇 개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 쉬는 시간에 폐품을 주워서 생활비에 보태려는 모양이었죠. 쇼핑몰 입구의 쓰레기통 옆에 이르렀을 때 박정숙 여사가 멈춰서 허리를 숙이고 쓰레기통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마침 저와 눈이 마주쳤죠. 박정숙 여사는 잠시 멈칫했고 얼굴에 순식간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비닐봉지를 등 뒤로 숨기며 돌아서서 가려고 했죠. 제가 그녀를 불렀어요. 박정숙 씨.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잠시 후에야 천천히 몸을 돌려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서연아, 너도 쇼핑몰에 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등 뒤에 숨긴 비닐봉지를 보며 말했어요. 폐품 줍고 계세요. 박정숙 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냥 할 일 없어서 병 좀 주워서 팔면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고요? 이민준 씨가 돈 안 줘요?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면서요. 이민준 이야기가 나오자 박정숙 여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걔가 버는 돈으로는 집세랑 공과금도 내기 힘들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일하고 폐품도 좀 주워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때 박정숙 여사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이민준의 목소리였죠. 엄마, 퇴근 안 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와서 밥 차려요. 박정숙 여사가 서둘러 말했죠. 곧 갈게. 그녀는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서연아, 나 이제 가봐야 해. 말을 마친 그녀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한 달 후, 어느 날 아침, 김 변호사님이 갑자기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가씨, 이민준 씨가 큰일에 휘말렸습니다. 3년 전에 이민준 씨가 사업에 실패해서 5억 원의 빚을 졌던 일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조사했을 때는 그 5억 원이 그냥 평범한 사업 빚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서야 그 돈이 결코 사업 빚이 아니라 이민준 씨가 고 사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허위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상습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멍해졌어요. 한참 동안 반응을 할 수가 없었죠.
이민준이 예전에 저에게 말했던 사업 실패가 다른 사람과 함께 허위 프로젝트를 벌이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니. 그가 이런 일까지 저를 속이고 제가 그 더러운 돈을 갚게 했다니.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죠. 뿐만 아닙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민준 씨는 예전에 아가씨와 결혼할 때부터 아가씨 집안 형편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아가씨의 상황을 알아봤지만 아가씨가 임성그룹의 아가씨라는 것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자 일부러 아가씨에게 울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앞으로 아가씨에게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들을수록 화가 났고 마음속에 분노와 후회가 뒤섞였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경찰이 정말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비서를 시켜 예전에 이민준의 빚을 갚아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죠. 약 일주일 후 김 변호사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이민준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먼 친척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 친척이 연루될까봐 두려워서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이민준은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진해서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경찰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이 일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민준의 일이 막 끝나자마자 박정숙 여사 쪽에서 또 큰일이 터졌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제가 고객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비서가 갑자기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대표님, 김 변호사님이 방금 전화하셨는데 박정숙 여사님이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편하실 때 전화 한번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무실 밖으로 나가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죠.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매우 무거웠어요. 아가씨, 박정숙 여사님이 일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준 씨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 함부로 시를 떠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박정숙 여사님 병원비를 낼 돈도 없어서 계속 병원에 가지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약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비록 박정숙 여사가 예전에 저에게 모질게 굴었지만 지금 그녀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보니 정말 좀 불쌍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김 변호사님께 말했어요. 김 변호사님, 먼저 제 돈으로 병원비를 내주세요. 병원에서 먼저 치료하게 해주세요. 그녀가 좀 나아지면 제가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며칠 후 저는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박정숙 여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병원 일반 병실에 있었고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매우 초췌해 보였어요. 병실에는 그녀 혼자 있어서 매우 외로워 보였죠. 그녀는 제가 온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고 눈빛에 놀라움과 어색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병상 옆으로 걸어가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말했죠. 다리가 부러졌다고 들어서 보러 왔어요. 병원비는 이미 김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제 돈으로 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박정숙 여사는 저를 쳐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죠. 서연아, 고마워. 내가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지금도 나를 도와주다니. 정말 너한테 미안해. 저는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지난 일은 이제 말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몸이 잘 낫는 거예요. 박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심하게 울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예전에 너무 어리석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 곁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간호사한테 말하거나 김 변호사님께 전화하세요. 박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아, 고마워. 앞으로 다시는 널 귀찮게 하지 않을게.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어요. 병원을 나올 때 햇살이 제 몸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마음도 갑자기 가벼워졌죠. 저는 이 순간부터 저와 박정숙, 이민준 사이의 악연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몇 달 후, 박정숙 여사가 퇴원했어요. 다리는 나았지만 후유증이 남아서 걸을 때 절뚝거렸고, 더 이상 일하러 갈 수 없게 되었죠. 이민주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전동 스쿠터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힘들게 살았죠. 그들은 더 작은 집을 새들어서 그곳에 비좁게 살았고, 더 이상 예전에 기세등등하고 오만한 모습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좋든 나쁘든 저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저 그들이 교훈을 얻어 앞으로 잘 살고 더 이상 남을 속이려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많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여러 큰 프로젝트를 계약해서 회사 직원들의 인정을 받았죠. 생활에서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몇 명 사귀었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며 즐겁게 지냈어요. 아버지는 제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셨죠.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이씨 집안에서 구박받던 약하고 당하기만 하던 임서연이 아니에요. 저는 임성그룹의 아가씨, 아버지의 자랑, 그리고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용감한 여성이에요.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안고 제 꿈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저만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갈 거예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